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이야기 할까요? 오늘은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예. 대체로 사람들은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죠. 예. 하지만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에 휩쓸릴 수도 있죠. 가령 호전적인 이웃 나라가 무력으로 침공을 해오면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1592년 일본의 조선 침략으로 시작된 임진왜란이 그랬고요. 또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도 우리가 원해서 시작한 전쟁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로마 시대 병법가인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는 군사학 농고란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전쟁이 평화를 얻는 수단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공자님도 논어에서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족식, 족병, 민신 등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는 각각 족식은 튼튼한 경제력, 배불리 먹이는 거고요. 족병은 든든한 국방력입니다. 그리고 민신은 백성의 신뢰를 뜻하죠. 네. 말하자면 공자님도 나라 운영을 위해서는 족병, 그러니까 든든한 국방력을 가져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고 본 셈입니다. 평화를 외친다는 것, 네. 평화를 갈구하고 평화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네. 결국엔 내가 힘이 있어야지만 평화를 그렇죠. 쟁취할 수 네. 있고 그러려면 국방력이라든가 전쟁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런 논리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사람들이 대부분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대부분 평화로운 시기였고 일부 예외적인 기간에만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논리적인데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문명과 전쟁의 저자인 이스라엘 텔아비브대의 아자가트 교수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또 역사학자 윌 듀란트도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에 네.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에 불과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또 영국의 철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은 인류의 역사의 93%는 전쟁을 해왔고 나머지 7% 기간만이 평화의 시대였는데 그 7%의 평화의 시기도 다음번 전쟁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듯 사람들은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인류 역사는 늘 이런저런 전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은 극히 예외적인 행운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어서 단언하기 어렵지만 운이 좋으면 일생 동안에 단 한 번의 전쟁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행운 아니에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네. 내 생에 네. 전쟁을 겪어보지 않고 일생을 살 수 있다. 네. 그러면 정말 행운이죠. 그죠? 행운이죠. 네,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그죠? 일이고 네. 모두가 그랬으면 좋은 그렇죠. 저도 좋은 부디 거죠. 그러길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도 얘기했듯이 전쟁 없는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이 왜 생기는지 또 전쟁을 하면 어떤 이익과 손해가 있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두가 원하지 않는 전쟁은 왜 발발하는 것일까? 네. 예컨대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네. 왜 시작되었을까요? 그러니까 1939년이라 그러면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과 20년 조금 넘게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1차 세계대전의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을 시기인데 네. 왜 새로운 전쟁이 발발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네.
암살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를 기화로 세계 제1차 대전이 열렸다. 예, 2차 그렇죠. 예. 2차 대전이 열렸다라고 그거는 세계사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역사책에서 네.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역사가들은 전쟁과 같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원인을 단 한 가지 요인으로 지목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야만 좀 설명하기가 쉽잖아요. 시험에도 그렇게 그렇죠? 내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사가 그렇게 단순한 인과관계로 연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대한 사건도 단 하나의 원인 때문에 벌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라는 대작에서 주목한 것도 바로 그 지점인데요. 소설에서는 1812년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알렉산드르 황제의 러시아를 침공하는 전쟁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네. 톨스토이는 그 전쟁이 발발한 원인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역사가들은 순진하고도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올렌부르크 대공이 당한 모욕, 대륙 봉쇄령 위반, 나폴레옹의 야심, 알렉산드르의 단호함, 외교관들의 실책 등이 그 사건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원인 중 한 가지만 빠졌어도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원인, 수십억 가지의 원인은 사건을 유발하며 우연히 동시에 겹쳐진 것이다. 사건의 특정한 원인이란 없으며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흔히 전쟁의 원인을 한두 가지의 그럴듯한 요인으로 자신 있게 설명을 합니다. 예. 주로 이제 권력자의 야심이나 분노 등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하지만 톨스토이가 보기에 그런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 거예요. 그 수많은 요인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빠지면 실제로 그 사건, 그 전쟁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네네. 뒤에 지나고 나서 다시 복귀를 해봐요. 네. 중요한 순간이 있기는 해. 네. 그 뭐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권력자라든가 뭐 지휘관이라든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의 의제 선택이 있긴 하지만 네. 그게 핵심 원인인 게 아니고 그 구성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완성이 돼야지만 전쟁이 난다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쪽 군대 지휘관인 나폴레옹과 알렉산드르의 의지가 이제 뭐 주요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의지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상황이 겹쳐져야 되고 네. 그중에 단 한 가지만 빠져도 사건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톨스토이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힘을 가진 수백만 명의 병사들, 총을 쏘고 식량과 대포를 운반하는 병사들이 일개인에 지나지 않는 약한 인간들의 의지가 이행에 동의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무수한 원인에 이끌려 그 일에 유입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양쪽 군대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 계획대로 실행되는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수많은 병사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쟁은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기억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참. 그 병사들이 네. 왕의 지휘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전쟁이 되질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중간에 네.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다른 글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지휘관들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이유 없이 끌려온 군인들이 막을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게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명령에 불복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막는 진정한 힘은 권력자나 장군 등 지휘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총을 들고 전쟁에서는 평범한 병사 개개인들에게 있다는 주장이죠. 네. 따라서 군대를 움직일 권한을 가진 권력자나 지휘관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전쟁의 완전한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우리가 전쟁보다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전쟁을 통해 얻는 게 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령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이웃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하면 네.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침공을 했다. 네. 그 나라의 영토. 네. 아니면 자기 그
그 누가 왕의 그 권력, 네. 이 강화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인간은 이성적 능력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이성적 능력을 가진 인간은 모든 행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한 후에 행동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전쟁에 대한 판단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흔히 역사는 수많은 전쟁을 성자와 패자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지만 네. 그게 별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네빌 체인벌린이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전쟁에서 어느 편이 스스로 성자라고 부를지라도 실제로는 성자는 없고 모두가 패배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죽고 죽이는 전쟁에서는 어느 누구도 성자로 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전투에서 일시적으로 승리감을 맛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패배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당나라 시인인 조송이 기해세라는 시에서 전쟁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 한 명의 장군이 공을 세우니 1만 명의 백골이 쌓이는구나. 그래.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장군의 이름은 역사에 남겠지만 네. 그 공에는 수많은 병사들의 죽음이 들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라고 해서 이익을 얻는다고 장담할 수 없죠. 동양고전 장자에는 와우각상쟁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오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토를 빼앗기 위해 이웃나라와 전쟁을 벌이려는 해왕에게 현재인 대지인이 와우각상쟁이라는 일화를 들려주면서 전쟁을 만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예요? 와우 각상쟁? 예. 예. 와우각상쟁이란 달팽이 뿔 위에서 서로 다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얻으려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영토를 얻기 위한 전쟁도 마치 달팽이의 뿔 위에서 아웅다웅 다투고 있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짓이다라고 본 거죠. 그죠? 천문학자 칼 세이건도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에서 장자와 비슷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이건은 우리가 사는 지구를 되게 크게 묘사하지 않고 우주의 어둠에 둘러싸인 외로운 티끌 하나라고에 지나지 않는다라면서 지구가? 예, 그죠? 네. 점 하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 위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군과 황제들이 이 작은 점의 한 귀퉁이를 아주 잠깐 지배하려고 흐르게 했던 유혈의 강을 생각해 보라. 또 이 작은 점 어느 한 구석의 주민이 거의 구별할 수 없는 다른 한 구석의 주민들에게 저지른 잔인한 행위를 보라. 그들은 얼마나 자주 서로 오해했고 서로 죽이려고 얼마나 날뛰었고 얼마나 지독하게 서로를 미워했는지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티끌 같은 작은 점 위에 살아가면서 아웅다웅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 칼 세이건의 눈에도 매우 한심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이렇듯 아무튼 전쟁은 왕이나 권력자의 의지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자 없이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가급적 전쟁을 획책하는 논리에 빠져서는 곤란하겠습니다. 또 만약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네. 각자 개개인이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